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에도 여는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이어지게 될 텐데 사실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지난주 중반에 그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시장의 흔들림이 아주 크진 않았는데 금요일장에 이렇게 매파적 발언을 들으면서 커졌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실제로 어떤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에 관한 거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다 나왔는데 지수는 금요일 날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뭐 기존 전통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것들은 1.5%, 나스닥은 좀 버티면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든 기준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0년물 국채금리 올라야 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빠졌죠. 그 로직이 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되면 이게 무슨 뭔지 희미하게나마 좀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불안하니까 빅스 지수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환율이 하락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WTI는 상승을 했는데 경기의 미스터 닥터 쿠퍼라고 하는 구리 가격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 하락폭이 지난주에 상당폭 컸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추세 반전으로 시장이 뒤집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연준 의사들이 자꾸 강경 발언을 하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니까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확언을 해주는 거죠. 인플레 우려 있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인플레가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 안 좋겠네. 10년물 국채 던지자라고 국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국채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맨날 들고 나오는 밸류에이션 지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S&P 500의 실질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해외 지표 발표되는 걸 리얼이라고 붙으면 그냥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를 반영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퍼의 역수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에서 10년물 국채 뺀 거 보니까 여기 보시면 1970년대, 80년대 지금 1980년대 이후 그러니까 40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밸류에이션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주식시장을 갖고 있으면 뭐 지금 뭐 연준이 금리를 풀고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을 때 앞으로 이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ETF라든가 이런 걸 쭉 들고 갔을 때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지금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 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으로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버피츠 레이쇼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게 트레이딩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와 있고 금융정책이 재정정책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 해석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돼요. 물론 금리가 풀리고 이자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뭐 로봇화도 많이 되고 산업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떤 자동화가 되면서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8, 그러니까 138이면 아주 고평가죠. 그 상위 95% 이상. 그러니까 100번이면 5번 정도 말고는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이 135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98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여기 146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 연준 자산이 늘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연준이 계속 밀어내는 상황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146.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도 138보다는 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99%를 넘어서는 겁니다. 거의 이런 경우는
거꾸로 뒤집어 본다고 하면 IMF 때 주식 빠지고 팬데믹 때 주식 빠졌죠. 그런데 거기서 주식을 사는 거랑 이렇게 주식이 위로 튀었을 때 확률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인버스 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가 요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국채금리 2년물 이하 국채금리들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되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되게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튀어주면서 그래도 10년물 국채가 빠지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테이퍼링과 페드의 기준금리 그다음에 마켓 레시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테이퍼링은 쉽게 생각하면 농촌에서 보면 추곡수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춘궁기라는 게 있었죠. 보리가 새싹이 나서 보리를 수확해서 먹기 전에 쌀이 떨어지는 기간을 춘궁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그때는 쌀값이 폭등을 하고 추수 시절에 오게 되면 변변한 저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을 합니다. 그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쌀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춘궁기가 되면 쌀을 비싸게 어떤 고리대금이죠. 쌀 한 말 신나락 빌려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뭐 한 가마 줄게. 그러면 12배 받는 거거든요. 10말 받는 거죠. 10배 받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창고를 크게 짓고 가을에 벼를 뭐 어떤 추곡 수매된 거 쌀을 사놓고 춘궁기에 그걸 파는 거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테이퍼링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추곡 수매를 아무리 해도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나 고구마 농사 짓는 사람, 소를 키우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국채 시장, 모기지 시장에서 정부가 페드하고 합쳐서 야, 국채 시장 무너지면 안 되니까 가서 이거 받아주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채권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거고 실제로 그게 돈을 추곡 수매를 많이 쌀을 판 농사꾼들이 가서 땅을 산다거나 혹은 집을 산다거나 혹은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물가를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국채와 모기지를 가지고 있었던 IB, JP모건, 뭐 CT은행, HSBC,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 금융 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추곡 수매를 해준 것이 테이퍼링의 어떤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화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페드 인터레스트, 마켓 레이트.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2024년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굳이 지금부터 땡겨갖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테이퍼링은 글로벌 IB와 관련된 부분에서 채권 시장에 관련된 거지 주식 시장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부동산이고 채권이고 주식이고 다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빠지는 거 보시면 혹시라도 주식시장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가 문제인 거고 그거에 대한 신호로 보고 있는 것이 혹시 페드가 테이퍼링을 하고 이 경제에 대해서 자산 가격이 버블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연준 의사들이 위원들이 계속 인사들이 말을 하는 부분은 신호를 준다는 의미에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조금 판단이 빠릅니다. Fed Interest Rate라고 하는 거는 raise, 그 다음에 cut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높인다 혹은 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마켓 레이트라고 하는 건 rise, surge 아니면 slide down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금리라고 하는 건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플레가 막 움직인다. 그럼 가서 대출 받기 힘듭니다. 돈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튀는 겁니다. 그거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든 높이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이거 경기 너무 과열되고 이거 자산 가격 너무 폭등하는 거 어려운데 그런 상황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컷을 하든가 아니면 레이즈를 하든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GDP 대비 시총이라고 하는 거, 버피츠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런 의미에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채권 가격,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비트코인 가격까지 다 오르는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해나간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내려갈 수 있는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이익
뭐 이익이 난다, 뭐 4차 산업혁명이 된다, 정부 뭐 재정 지출한다 이런 거 필요 없이 시장 자체가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연준 인사들의 또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진다면은 또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어떤 분들이 또 연설을 앞두고 있고 어떤 경제 지표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 경제 지표 봐야 할지도 도움 말씀 주시죠. 네, 연준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가 어떤 거냐면 그 투표권 없는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얘기해도 크게 영향 안 받고 나중에 투표권 있는 사람이 와서 시장 반응 이렇게 본 다음에 그거 아니야, 오해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제롬 파월이 와서 어떤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국회에 가서 사실은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죠.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이 7명, 그다음에 지역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12명의 연준 인사들이 움직이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투표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영향을 안 미치는 사람들이 와서 강경 발언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걸 시장에서 충격을 살짝 받을 수는 있지만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를 연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경제지표 일정 발표하는 것 중에서 기존 주택, 신규 주택 판매, 부동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이기 때문에 향후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택 지표가 너무 과열이 된다라고 하는 거 조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소비 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라고 하는 거, 이 미시간은 2주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하고 미시간하고 두 개가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는 이제 연말 되면서 월 말로 들어가면서 금요일 날 발표가 될 거니까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거고요. 미시간 소비 지표 관련된 거는 컨퍼런스 보드보다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 시장에 관련된 거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취업될 것 같아? 앞으로 고용 시장이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는 게 컨퍼런스 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미시간 관련된 거는 그래서 3개월, 6개월 내에 세탁기나 냉장고 바꿀 생각이 있어? 소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소비와 관련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쨌든 봤을 때 지금 소비 지표는 낮게 나오는 것보다 좋게 나오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일단 예비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됐지만 뭐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 일치하기 때문에 GDP가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거와 함께 나오는 게 PCE 지표입니다.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거죠.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건데, 이거는 코어 CPI와 함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중요도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점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상당 부분이 금리 인상 시기를 땡길 거다라고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부합하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안정되겠지만, 혹시 이 사람은 그동안 또 비둘기파였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면 시장을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 이번 주에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섹터가 완전히 제가 헛발질을 했는데, 어쨌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건설이나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봤는데, 물론 건설, 자동차는 좀 버텼는데 은행, 철강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주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부분, 뭐 엔터주,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2, 3위를 탈환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듯이,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네이버를 공매도 칠 어떤 강심장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매기가 이어졌다. 대형주 살 게 없으니까 너무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고, 경기 모멘텀이 확인되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중소형 종목으로 매기가 확산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중소형주까지 확산이 되면 1차적으로 이쪽에 있는 미디어 컨텐츠 쪽에
어떤 사이클, 그러니까 업사이클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건설 철강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믿을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예산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통보를 했습니다. 15일에서 17일 동안 협의를 해보다가 초당파들이 1.2조로 줄이고 노인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 안 하고 공화당 의견 반영을 해서 1.2조로 인프라부터 통과시키자라고 했는 건데 인프라 법안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전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다가 막 도로가 패여 있고 60년 된 고속도로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 때문에 연방에 소송을 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하자는 건데 지금 미국 정부는 일자리 법안, 그 인프라 관련된 거 포함된 거죠. 그거 2.23달러죠. 그리고 미국 가족법이라는 거, 실업급여, 노인 부양,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애기들 학교 보내는 것까지 해서 1.8조. 그러니까 대규모 부양책을 내자라고 했는데 공화당이 지금 자꾸 브레이크 거는 거죠. 그러니까 7천억 불 정도 이상은 돈 풀면 안 된다. 괜히 인플레만 나오고 그 국민들한테 돈 나눠줘봐야 게을러지고 사람들 일 안 한다. 그게 공화당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을걸? 소득 격차가 너무 나오고 자산 가격 때문에 그 사회가 어려우니까 돈 좀 많이 풀어서 국민들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의석수를 본다고 하면 100석 중에서 60석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공화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50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부통령이 가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 51표. 그런데 그 법안 자체는 우리가 말하면 긴급조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니까 긴급조치 발동해서 예산안 통과시켜버릴게 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과반수로 통과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10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27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로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나 철강 이런 쪽에서 뭐 대체적으로 보면 뭐 파이프라인 같은 거 있죠. 파이프 뭐 송유관, 뭐 배관 이런 것들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그 넓은 땅에다 그걸 깔려면 안 되니까 수입하는데 관세 매겼던 거 다 풀어주면서 한국산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주의 깊게 보시면 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7월에 국내 사회적 거리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다른 쪽에서 백신 접종률 높은데도 돌연변이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델타 이제 감마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변이가 나오면서 이거 화이자 맞은 거 2번 투샷 받았을 때 계속해서 이걸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겨울에 또 이제 나오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차적으로 전문가들은 괜찮을 것 같다. 화이자나 이런 것들을 2번 맞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중화항체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재 관련된 쪽으로 조금 팬데믹이 풀리면 우리나라 쪽에서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 관련된 거에서 6월 말이 경선 시점입니다. 마지막이죠. 등록하고 경선 후보자 등록하고 기존에 있던 뭐 시장이라든가 뭐 다른 장관이라든가 하던 거 있으면 좀 내려놓고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선 관련된 테마주들도 조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정에 맞춰서 조금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혹시 새롭게 살펴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뭐 CJ 프레시웨이라든가 하이트진로, 금호건설 같은 거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보셨던 뭐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은 잘 가고 있으니까 좀 보시고 건설주 중에서 중소형 건설주라든가 시멘트, 그다음에 철근 같은 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쇼티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사들이 대규모로 공급하는 시기가 이제 장마철과 맞아 떨어지면서 그게 조금 주가는 많이 못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 건설사들의 수주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건설에 대한 모멘텀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주식들이 이번 주에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 대선 치르기 전까지는 건설 관련된 기자재 업종은 빠지면 꾸준하게 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